네, 2022 대입 수시 전형 대비 온라인 설명의 첫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 대입 수시 전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설명을 드릴 저는 청원여자고등학교 근무하고 있는 박문수라고 합니다. 수시 정시를 앞두고 나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거나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저는 몇 등급인데 어느 학교, 어느 대학을 가면 좋을까요? 어느 전형이 좋을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 사실은 이거에 대한 답은 교과 전형이든 수능 위주 전형이든 정량적인 전형에도 불구하고 명확하게 답변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마다 전형의 특징이 조금씩 다르고 그리고 전형 요새의 경중에 따라서 입시 결과는 좀 다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입시 결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대입정보 포털뿐만이 아니라 센 진학이라는 서울시 교육청 프로그램 안에서도 충분히 입시 결과를 볼 수 있을 텐데요. 가장 많이 접근할 수 있는 것은 오픈되어 있는 것은 어디가에 있는 자료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에 있는 전형 평가 기준 및 결과 공개에서 대학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결과가 뜰 거고요. 그리고 해당하는 컨텐츠를 누르게 되면 자세한 입시 결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학의 홈페이지를 가게 되면 당연히 그 대학에서 시행했던 전형들에 대한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이런 부분이죠. 예를 들어 인구가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거냐라는 부분인데요. 사실 작년까지는 이 학령 인구의 감소가 큰 영향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영향이 여전하지만 그렇게 크지 않고 다만 다른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올해 대입이 혼란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많은 부분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부분이 처음 시도되고 처음 적용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작동이 되는지 좀 보시면 될 텐데요. 간단한 거죠. 예를 들어 모집 인원의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 연도에는 100명이었는데 올해 50명을 선발합니다. 그럼 전년도 입시 결과를 보실 때 100등에 대한 성적, 70등에 대한 성적보다는 50등에 대한 성적을 좀 감안하시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고 그리고 다음 강의부터 이루어지고 있는 각각 자세한 설명에서 그에 대한 득실, 유불리 뭐 이런 것들을 따져보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에요. 첫 번째는 수시 전형의 일정 그리고 접수를 할 때 유의할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올해 대입 수시 전형에서는 이러이러한 부분의 특징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지 나눠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전형 일정과 유의사항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정 당연히 아셔야 되겠죠? 네, 우선 전형 일정에서 먼저 보셔야 될 부분은 이런 겁니다. 네, 원서 접수가 언제 시작이 되느냐? 9월 10일입니다. 그리고 14일까지 3일 중에 대학에서는 원서 접수를 시행하게 되는데요. 합격자를 발표하기 이전에 수능 시험도 보게 되고 수능 성적도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은 12월 28일 화요일 날 미등록 충원에 대한 등록 마감이 되면 수시 전형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이 사이에 수능을 접수한 부분도 포함이 돼 있다는 점 참고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첫 번째 유의할 부분 이겁니다. 대학들은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모두 원서를 접수하고 있지만 마감 시간이 다르다는 겁니다. 네, 첫 번째로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일 먼저 마감을 하죠. 9월 10일 날 일요일 날 18시에 마감을 합니다. 또 대학들은 동일한 날짜에 마감을 하지만 마감한 시간이 다릅니다. 화면을 보시면 9월 14일 화요일 날 마감을 한 대학들이지만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17시에 그 다음에 덕성여대 같은 경우에는 18시에 그리고 KC대학은 19시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한대와 경동대 같은 경우는 24시 네, 이렇게 마감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마감 시간을 놓치시면 안 되겠고요. 그리고 혹시나 뭐 서버나 이런 인터넷 환경 때문에 조금 지연될 수도 있으니까 좀 미리미리 좀 서둘러서 접수를 하시는 것을 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체크할 부분은 이겁니다. 올해 지역균형 전형이라는 게 많이 생겼는데요.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지역균형 전형은 접수만이 아니라 어떤 학생을 추천했는지 추천한 명단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정도 아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대학별 고사들 면접고사와 논술고사가 있습니다. 이 전형들도 살펴보셔야 됩니다. 면접고사 같은 경우는 10월 1일 날 KC대학부터 시작해서 12월 13일 월요일 날 아주대까지 진행이 되고요.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10월 2일 토요일 날 연세대부터 12월 5일 일요일 인하대 아주대까지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주의하실 필요가 있는 건 이런 부분이죠. 중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지원한 대학이 원서는 접수할 수 있지만 봤더니 대학별 고사일이 중복이 된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결심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감안하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수시 원서는 합격자 발표는 언제 할까요? 네, 제일 빠른 대학은 삼육대학입니다. 10월 13일 수요일부터 진행이 되고요. 12월 16일까지 발표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최초 합격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 합격자, 최종 등록자들은 12월 말까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시 원서는 몇 장을 쓰죠? 6장을 쓰게 됩니다. 하지만 6장이 카운팅이 되지 않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중복 지원이 가능한 대학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학교가 바로 전문대, 그리고 산업대,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입니다. 근데 이 대학들은 둘로 이렇게 유형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전문대와 산업대 같은 경우는 6장을 초과해서 쓸 수 있는 대학 맞습니다. 다만 합격을 하면 정시에 기회가 없는 대학이고요.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은 초과해 쓸 수도 있으면서 합격을 한 후에 정시에도 지원할 수 있다. 요 두 개의 차이점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형과 상관없이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면 지원 횟수에 제한이 없다라는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복수 지원이 허용이 됩니다. 네, 전형 안에 복수 지원이 허용이 되느냐, 아니면 전형 간이냐. 근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전형 안에서는 없습니다. 대학 안에서 전형 간의 복수 지원은 가능하죠. 그래서 특정 대학은 열어뒀다. 그러면 6개의 원서를 모두 다 한 대학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6장이라는 개념은 뭘까요? 그렇죠. 수험번호입니다. 수험번호가 발생이 되면 생성이 되면 그건 한 장의 카운팅으로 됩니다. A대학을 썼습니다. A대학이 여러 장의 원서 썼습니다. 그럼 A대학 하나 썼으니까 하나 아니죠. 네, 수험번호가 생성이 됐으니까 6장이라고 복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법에 의해 복수 지원이 금지된 대학들 앞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문대학 그리고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들인데요. 이 대학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별법에 설치된 대학들을 제외하고서는 수시 합격을 하면 등록 의사가 없더라도 수시 합격을 하게 되면 정시에 지원을 할 수 없다라는 점을 유념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특별법에 설치된 대학들은 어디냐? 이런 대학들입니다. 네, 복수 지원이 금지된 부분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수시에 모집을 하는 대학에 합격을 하면 또는 합격해서 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합격 의사가 없더라도 합격 통보를 받게 되면 정시나 추가 모집에는 지원이 할 수 없다는 점을 꼭 참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만약에 지원하게 되면 나중에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다는 건 꼭 유념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중 등록이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합격을 하게 되면 한 대학만 예치금이나 등록의 의사를 밝히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시 모집을 등록할 때는 선의의 피해를 받는 학생을 발생을 막기 위해서 등록 포기 의사를 즉시 전달하는 것도 좀 권장해 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법에 의해 설치된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시에 합격을 해도 정시에 지원할 수 있다. 그 대학이 어디냐? 바로 사관학교, 그리고 기술원, 그리고 경찰대학 이런 학교들입니다. 물론 올해는 한 대학이 더 추가가 됐습니다. 한국에너지공과대학이라는 대학도 올해 추가가 됐다는 점 살펴보시면서 수시 접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올해 수시 전형의 특징은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부분을 잘 들어보시고 제 다음 설명에 이어지는 각 전형들마다 자세한 설명에서 이 부분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자세히 살펴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특징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요. 학생들의 인원은 소폭 증가했지만 실제적으로 대학에 입학이 가능한 자원은 조금 감소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대학의 모집 정원은 그대로고요. 더군다나 여기에 덧붙여서 졸업생의 인원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는 부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들의 인원은 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 감안하시고요. 그럼 올해는 어떤 특징이 가장 크냐? 첫 번째는 이거죠. 정시의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선발하고자 인원이 늘어났는데요. 이 부분은 그럼 수시인데 왜 정시 얘기를 하느냐? 그러면 대학은 전체 인원은 정해져 있겠죠. 정해진 인원 중에서 정시에 수능 위주 전형이 늘어났다면 어딘가가 줄어든 인원이 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수시입니다. 특히나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합 전형의 인원이 6,580명이 감소해서 그 감소된 인원을 교과 전형과 수능 위주 전형으로
선발할 예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또 쳐다보시는 게 또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전국적인 통계죠. 수도권 통계로 바꿔보면 이 부분에 있어서는 더 극명하게 갈리게 됩니다. 서울 시내 같은 경우에는 5,309명이 해당되는 인원이 정시의 수능 위주 전형이 모집 확대가 된 거고요. 반대로 학생부 종합전형 인원은 4,934명이 감소돼서 교과와 수능 위주 전형에 늘리게 된 거고, 특히나 서울 시내 대학들은 논술 전형에 325명을 감소시켜서 이런 전형의 모집 인원의 변화를 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것도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당장 내가 원서를 쓰고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서는 이 부분이죠. 내가 가고 싶어하는 학생을 보내야 되는 대학으로 살펴봤을 때는 모양은 또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뭐냐면 영을 기준으로 위쪽에 있는 부분은 증가된 전형의 표시고요. 아래쪽은 감소된 전형을 표시한 겁니다. 파란색은 교과 전형이고 주황색은 종합 전형, 회색은 논술 전형, 그리고 노란색은 수능 전형입니다. 보시면 어떻습니까? 건국대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인 교과 전형과 수능 전형이 증가됐고 종합 전형을 감소해서 늘렸다는 게 눈에 보이실 거고요. 홍익대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종합 전형을 증가시켰습니다. 교과 전형과 그리고 수능 전형을 감소시켜서 이렇게 대학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을 꼭 생각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 변화가 제일 크다라는 부분이죠. 아래쪽에 있는 색깔이 제일 많은 것이 주황색이죠. 종합전형입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의 변화를 살펴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자, 주요 대학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그냥 샘플로 소개를 드릴 텐데요. 건국대부터 홍익대까지에 있는 학교들을 보면 종합전형 인원이 이전 연도에 비해서 1,000명 가까운 961명이 감소한 13,942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그러니 이전 연도보다 종합전형을 지원할 수 있는 폭이 1,000명 정도 줄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서울 시내 수도권 전국적으로 본다면 더 큰 인원의 변화가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개별 대학으로 봤을 때 종합전형이 얼만큼 감소했는지, 감소한 것이 어떤 영향을 미쳐줄 것이고 이전 연도 입시 결과 어떤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의 각 대학별로 살펴봤을 때 유의미한 변화가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희대학교죠. 경희대학교는 전형 네오르네상스 전형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합니다. 이전 연도까지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올해부터는 인문, 자연 모두 다 2개 등급 합 5를 요구하고 있고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 학업 우수형에서 1단계 합격자 배수를 5배에서 6배수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국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정량적인 반영 방법 없이 서류 100으로, 덕성여대와 명지대 같은 경우에는 면접이 없는 서류형 전형을 신설했고, 덕성여대에는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 1단계 합격자 배수를 감소, 그리고 명지대 면접이 있는 전형에서는 증가한 특징이 있습니다. 또 연세대학교 활동 우수형은 경희대와 마찬가지로 수능 최저학력기를 적용을 하게 됩니다. 적용하는 것이 실제로 학생들이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휴가 한문까지 봤을 때 그중에 제휴함을 뺀 나머지 5개 영역 중에 4개 영역을 반영하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걸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앙대학교는 면접이 없었던 다빈치형 전형에 올해부터는 면접을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중에 하나만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네오르네상스 전형이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렇죠. 수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수능 최저를 요구하는 것이 2개 합 5를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는 생각이 좀 저는 개인적으로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전 연도 입시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원에 있는 프로그램에 지원했던 학생들의 표본입니다. 표본을 보면 보시면 교과 성적, 종합전형, 수능 성적을 봤을 때 수능 성적이 평균 등급이 2.5등급과 3등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학생들이 수능 최저 충족을 못해서 불합격을 하는 사례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수능과 교과 성적의 차이가 크거나 내신의 준비 정도 차이가 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의 풀의 변화가 있겠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 적용에 의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기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두 번째 전형은 논술 전형입니다. 논술 전형 대학은 늘어났습니다. 3개의 대학이 늘어났지만 인원은 줄어들었습니다. 3개의 대학이 늘어난 건 이런 거죠. 이전 연도에 적성고사 전형을 포함해서 교과 전형을 운영했던 대학들이 있습니다. 가천대, 고려대, 수원대, 그리고 또
삼육대, 서경대 같은 대학들이죠. 이 대학들이 적성고사를 진행하지 못하면서 세 개의 대학, 가천대, 고대, 수원대는 논술 전형을 실시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학들은 적성고사가 없는 교과 전형을 운영하게 되는 겁니다.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주목할 만한 건 인원의 변화입니다. 인원 전체적으로 감소가 됐는데요. 가천대, 고대, 수원대 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신설됐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선발한다는 특징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또 경북대학교, 그다음에 성균관대학교는 자연계열의 인원을 대폭 감소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과기대와 서울시립대는 인문 계열의 논술을 시행하지 않는 점, 그리고 한국외대의 글로벌 캠퍼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는 자연계열 에서도 논술고사를 실시한다는 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당연히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논술 전형 같은 경우에는 최저 학력 기준이 절반 이상이 걸려 있는데요. 대부분 대학들이 완화됐지만 경북대 수의학과처럼 한 등급 정도를 더 상향한 대학도 있고 한국항공대처럼 없던 최저 학력 기준을 적용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서 지원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올해 가장 큰 변화를 준 것 중에 하나가 이거죠. 지역 균형 전형입니다. 말이 비슷했던 지역 인재랑 차이가 있는 부분은 이런 겁니다. 지역 인재 전형은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죠. 일부 해당하는 지역의 고교의 학생들이 그 지역의 대학을 지원한 전형이 지역 인재 전형이었는데, 지역 균형 전형은 말 그대로 전국에 있는 모든 학생들이 수도권에 있는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 전형이 신설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신설된 규모를 보면 서울 시내를 포함한 수도권의 41개의 대학이 지역균형 전형을 신설했고요. 그 전형들은 모두 다 교과 전형입니다. 그리고 그 교과 전형은 최저 학력 기준을 66%가 적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추천 인원을 제한한 대학들이 66.7%, 18개의 대학입니다. 서울시는. 그리고 수도권을 본다면 24개 대학이 지역 균형 전형에서 추천 인원을 제한하고 있는 점 조금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자세히 대학별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경희대와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인원도 제한하고 수능 최저도 적용을 하고,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인원은 제한하지만 최저는 적용하지 않고, 그리고 건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추천 인원은 제한하지 않지만 수능 최저는 걸려 있고, 그리고 광운대와 덕성여대처럼 추천 인원도 제한되어 있지 않고 수능 최저도 적용되지 않는 대학으로 나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따라 유불리가 좀 생길 수 있겠죠. 전년도 입결과의 변화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전 연도에는 교과전이 없는데 신설이 되어 있는 학교들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전 연도와 동일하게 전형을 운영하면서 명칭만 바뀐 학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대학별로 한번 자세히 한번 볼까요? 네, 가톨릭대학교 교과 100입니다. 그리고 경기대학교는 출결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서류가 40이 들어가 있는 조금 다른 모습이죠. 다른 학교와는 달리 서류가 들어가 있어서 종합전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교과전형의 운영, 이 정도로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서강대학교 교과전형이 신설돼서 출결 봉사를 집어넣고 전형을 치르게 되는 것이고요. 서울대학교는 사실은 교과전형은 아니지만 추천전형이라 한번 넣어봤고요. 그 다음에 경인교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전형은 아니지만 올해 신설된 추천전형이라 같이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성균관대학교도 교과 100입니다. 4%의 인원을 추천하는 전형이 신설되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종합전형이었던 것을 이제 지역균형을 하기 위해서 바꾼 대학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대학이 건국대, 경희대, 동국대, 연세대학교입니다. 건국대, 경희대, 연세대학교는 당연히 교과전으로 바뀐 모습이 명확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동국대 같은 경우는 서류가 40이 들어갔고 최저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본다라면 전년도에 있었던 종합전형의 모습에서 큰 변화를 이루기는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전년도에는 어떤 모습인지 잠깐 살펴보면 이런 거죠. 전년도에 동국대학교를 지원했던 학생들의 내신 등급을 보면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2등급대 정도, 자연계열도 2등급대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수능은 3등급 후반에서 4등급 초반 정도의 학생들이 합격을 했는데요. 이 정도의 분포가 올해도 크게 변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교과전으로 갔지만 서류 40에 대한 영향력이 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뒤에 이어지는 설명의 강의에서 종합전형에서 아마 자세히 설명이 이루어질 텐데요. 그 부분을 꼭 주의 깊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과전형의 모집 인원 많습니다. 올해 전년도에 비해서 1,795명 정도가
일부 상위권 대학에서는 관심이 많은 대학에서는 증가가 됐는데요.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예전엔 교과전이 많이 없어서 교과전을 갈 수 있는 중위권, 상위권 대학이 없었는데 올해는 그 대학이 많아졌다. 그러면 당연히 교과 전형을 지원한 학생들의 풀은 제한적인 것이니까 전형은 늘어났으니 학생들이 조금씩 밀리는 현상들 또는 그룹핑이 돼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추운 합격을 하는 모습들이 이전 연도와 나타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균형 전형 외에 또 교과전을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과전이 2개 이상 복수로 운영을 한다는 대학들이죠. 대표적인 학교들이 바로 덕성여대, 동덕여대, 명지대, 세종대입니다. 뭐 예를 들면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 전형을 2개를 운영하는데 지역균형 전형에서는 수능 체제가 없는, 그 다음에 지역균형이 아닌 교과전에서 수능 체제를 적용한 이런 전형을 운영하게 됩니다. 근데 모습을 보면 최저학력 기준이 세종대학교는 인문은 2개합 5, 자연은 2개합 6입니다. 어떤가요?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형이 동일한 교과 전형이지만 교과 전의 입시 결과는 당연히 조금 더 많은 차이가 또는 대학과는 좀 다른 대학과는 좀 차이가 있을 걸로 예상이 듭니다. 자, 이번 수시 특히 올해 전국 전체적으로 수시 정시 다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바로 이거죠. 약학대학입니다. 약학대학이 1학년부터 선발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2년 이상의 대학을 수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편입을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됐었는데요. 올해와 내년까지는 네, 2가지 형태가 같이 운영이 되고 2024부터는 이제 1학년부터 선발되는 통합 6년제가 실시가 될 텐데요. 왜 이 부분을 관심을 가지게 되느냐?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선은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국에 있는 1,839명을 약대로 선발할 것이고요. 그중에 수도권은 916명, 그리고 수도권이 아닌 대학은 923명을 모집할 예정입니다. 근데 특징이 극명하죠. 서울 시내 수도권 대학들 같은 경우는 정시가 52%예요. 하지만 지역에 있는 대학들 같은 경우는 수시가 65%로 조금 시기별로 차이가 있다는 부분. 또 전형별로 살펴본다면 수시에서는 종합전이 가장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게 수도권의 특징이지만 지역에서는 지역 인재나 특별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 또는 교과 전형으로 많은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 특징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대학별로 살펴보면 우선 서울시대는 경희대부터 중앙대까지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인원은 종합전형이고요. 특히나 중앙대학교 같은 논술전형으로 20명을 선발하고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특히나 졸업생들을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관심을 가질 걸로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지역에 있는 대학은 강원대학교가 추가로 승인이 돼서 54명을 선발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1,839명을 선발할 예정이라는 거 부분은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학대학은 그럼 어떤 학생들이 지원할까요? 물론 상위권 학생들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보시면 약학대학의 최저학력 기준을 보면 종합전형이지만 걸려있는 모습을 보면 상위권 학생들이 많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구나. 또 약학대학의 최저학력 기준과 의학대학의 최저학력 기준을 비교해보면 어떻습니까? 근사합니다. 한 등급 정도 차이가 있거나 이와 같처럼 동일한 최저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들이 상위권 학생들의 당연히 움직임을 변화를 예상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상위권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물론 이건 지엽적인 예지만 이렇게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정시 모집, 수능 위주 전형을 예를 들면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전년도에는 약대가 없었고 흔히 얘기하는 최상위권 자연계열 인원 1256까지 합치면 이 정도 라인에 드는 학생들이 3,100명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약대가 정시에 795명을 선발하게 되는 것이고 또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로 인해서 전체 497명도의 공대 인원이 늘어났으니까 이 전년도와 동일한 기준에 있는 모집 단위를 비교해보면 4,518명으로 1,406명 정도가 증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조금 알기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쉽게 생각하면 작년에 3,000등 정도의 학생이 여기를 갔는데 올해는 4,500등 정도의 학생들이 갈 수 있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도 있겠죠. 물론 원서를 여러 장을 쓰기 때문에 3,000등, 4,500등에 대한 의미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원할 수 있는 폭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부분. 그러면 약대를 지원한 학생들은 약대로 인해서 벌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약대를 관심을 가지지 않는 학생들, 공대를 가는 자과대를 하는 학생들도 어떻습니까? 이거에 대한 영향을 충분히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1,700명 정도에 해당되는 인원이기 때문에 이거는 일반적인 대학의 반 정도, 자연계열의 인원 정도가 근사한 정도의 인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에 그런 대학이 하나 생겼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아마 이해가 쉬울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학교 생활교육부가 변경된 것이 올해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기재의 변화가 있었던 부분은 당연히 교육 문제가 광장으로 나오면서부터였죠. 2018년도에 학교생활기록부의 신뢰도, 그다음에 2019년도에 대학에서 운영하는 전형에 대한 공정성,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나오게 된 것이 바로 공정성 강화 방안이었습니다. 강화 방안의 내용을 보면 그중에 첫 번째가 이거였습니다. 서류를 축소해서 신뢰도와 공정성을 높이자. 그 서류안 당연히 학교생활기록부가 들어있죠. 그러다 보니까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내용들이 특히 비교과라고 얘기하는 교육과정 밖에 있는 내용들이 많이 덜어지거나 축소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나 이 부분이 작년부터 적용이 됐죠. 블라인드 서류 평가입니다. 학생의 정보를 전혀 모른 채 기재되어 있는 서류만을 가지고 학생을 평가하는 것이 도입이 됐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부분 주의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형 요소들이 덜어내지고 강화된 부분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경리나 방과학교 이렇게 비교과라고 교육과정 밖에 있는 부분들은 역할을 좀 적게 하게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교육과정이나 수업이나 평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더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특히나 학생부 종합전형을 지원하고 준비를 하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나의 서류가 충분히 나에 대한 역량을 증명할 수 있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교과 성적이 좋은 것만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요. 잘 들은 부분, 잘 성장한 부분들이 골고루 서류에 묻어져 있는지 이런 걸 보시면서 종합전형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종합전형 준비할 때 참고할 만한 사이트가 있죠. 어디입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네,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진로진학정보센터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검사는 기본적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 탑재되어 있는 자료, 연수 자료들이 다 있고 책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한테 제공되어 있는 자료들마저도 로그인 없이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하나씩 보시면서 전형을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은 이런 거였죠. 수시 전형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이 어떻게 영향을 줄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어지는 설명의 강의를 통해서 자세하게 득실, 유 분리를 따시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시 전형의 특징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